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냐. 이 부분도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된다고 봐. 그 민주당이 왜 지금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못 받느냐. 이걸 정확히 보지 않으면 민주당은 죽었다 깨나도 부활 못하고요. 내년 지방선거는 틀림없이 새누리당 압승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자, 왜 김한길이가 뭐 직을 걸고 싸우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냉랭할까요? 왜 직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분위기가 왜 냉랭할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 예. 무슨 얘기냐면 예, 또 이 무식한 것들이 들어가고 떠들고 있네. 2020 찌매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게요. 민주당의 문제점. 내가 지금부터 민주당 비판을 하는 거다. 민주당 비판을 하는 거니까 왜 망치 부이는 맨날 새누리당만 까냐? 그런 얘기 하지 마. 내 민주당도 깐다. 민주당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민주당은 그 김대중 대통령의 성공,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호남 쪽에서 그 한풀이의 효과를 냈어. 그랬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호남에다 해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야 전라도 대통령이 나와도 별 수 없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러면서 특히나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형시킬 줄 알았는데 그 김영삼이 마지막에 사면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김대중 대통령 되자마자 전두환 노태우가 풀려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광주 지역의 배신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이제 이 호남 쪽에서 대통령 만들어봤자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고 있는 즈음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영호남 지역감정, 망국적 지역감정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 지역감정을 타파하겠다. 지역구도를 타파하겠다. 얘기를 했을 때 광주에서 화답했잖아. 광주에서 경상도 남자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 1등으로 뽑아준 거야. 그러면서 지역 타파를 원했어요. 요구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게 된 거야. 사실 김대중 정부가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이 없었어. 소위 그 당시에 민주당만으로는 도저히 그 정권 재창출이 안 됐어. 그런데 노무현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2002년에 대선에 흥행몰이를 하면서 뭘 했냐? 영남 지역의 민주화 운동 세력을 복원한 거야. 원래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이 소위 양김 정치구도를 할 때 호남 쪽 민주화 운동 세력도 있었지만 영남, 부산, 마산 여기 경남 지역에 부산, 마산 지역의 공업지대, 발전된 산업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남 민주화 운동 세력이 김영삼이 신한국당으로, 그러니까 민정당에 들어가서 신한국당 만들면서 대거 이탈을 해서 어디로 갔냐? 민노당으로 간 거야. 민노당을 지지해버리거나 아니면 무당파가 돼버리거나 그러면서 영남 민주화운동 세력이 가라앉아 버렸던 거예요. 근데 노무현 바람이 일어나면서 소위 김영삼으로 인해 죽었던 그 영남 지역의 민주화운동 세력이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열린우리당 안에 소위 기존의 김대중 지지파, 그 다음에 노무현 지지파가 한 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수도권은 또 달라요. 영남, 호남하고 또 달라서 수도권은 주로 재야운동 출신 혹은 전문가 출신의 그러니까는 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되려면 한나라당보다 나은 사람이 후보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한나라당보다 못한 사람이 후보로 나와서는 절대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수도권의 민주당 후보들은 나름대로 경력도 화려하고 전문성도 가진 그리고 유명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권이 있었던 거지. 수도권 영호남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 소위 친노와 비노의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원래는 없었어 그게. 그러니까 호남 쪽, 그 다음에 친노, 그리고 소위 재야 운동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다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 구도를 갖다 언론이 만들었지. 소위 조중동이 친노 대 비노 구도. 그래서 소위 이 민주당 안에 있는 새 흐름 중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파를 고립 섬멸시켜 내쫓은 거야. 왜 내쫓았냐?
그러니까는 갈라지게 하는 거야. 갈라치기를 한 거예요. 왜 갈라치기를 했냐? 여기 누가 이 호남, 그러니까 민주당은 호남 정당이다라는 프레임이 필요했던 거야. 민주당은 호남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위 그러니까 이 친노 세력이 주로 영남 지역의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 친노가. 그러니까 이 친노 세력을 제거해야 그 민주당은 뭐다? 호남 정당이다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호남으로 축소시켜 고립 섬멸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친노 대 비노 구도라고 민주당을 갈라치기를 해서 소위 영남권, 그러니까 영남권이 민주당으로 합쳐지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 구도에 노란한 게 김한길인 거지. 그래서 친노 대 비노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김한길이 사실은 그때 당대표 나와서는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을 막 지지한다라고 막 그래놓고 노무현 정신 계승한다 그래놓고 된 다음에 그 친노 대 비노 분위기로 당을 운영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하나로 합쳐지질 못하고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영남 지역에서는 김대중 그러면, 호남 지역에서는 김대중 그러면 그 암묵적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디에서 민주당에서 노무현에 대한 흔적 지우기, 친노 꼬리표 붙이기, 친노 갈라치기 이걸 통해서 영남 세력들이 민주당을 만들어서 전국 정당을 만드는 거를 방해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민주당 내부에서 친노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게 결국 민주당이 망해버린 원인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활발한 여론전을 펼친 사람들이야. 활발한 여론전을 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민주당은 절대로 그 당세가 확장이 안 돼요. 현재 13점 몇 프로는 지금 옛 호남 중심, 그것도 호남에서도 일부 중심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고립된 이유가 뭐냐? 결국 민주당 안에서 친노라고 불리운 사람들에 대한 배척, 갈라치기, 그런 전술로 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민주당으로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예.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떠세요? 즐거운 씨님, 캡틴 제라드님, 넌머니님, 그 후세를 위해님, 2020 찌매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보는 걸까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안 먹히는 이유 첫 번째는 친노 대 비노 구도에 갇혀서 소위 영남의 민주화 운동 세력을 민주당 안으로 흡수하는 데 실패한 게 원인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다지말린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민주당은. 내가 볼 때 민주당은요, 드래곤리님 감사합니다. 김한길 대표가 직을 걸었다. 이미 김한길 대표라고 생각들을 지금 또 안 해. 지금 김한길 대표라고 생각들을 못 하고 있다고.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소위. 왜냐하면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될 때 최저 참여였어요. 민주당 당대표 경선 중에 최저 참여였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냥 손 놓다시피 그냥 민주당은 없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분위기에서 김한길이 당대표가 됐고, 김한길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걸 근거로 했느냐, 친노라는 사람들이 지난 대선을 망쳤다라는 평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김한길한테 절대 힘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김한길 중심의 민주당으로는 도저히 상황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주장한 게 비대위를 구성하라는 얘기가 뭐였냐 하면, 소위 그 호남 중심 정당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걸 깨는 방법은 뭐냐? 결국 소위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세력,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복원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위 이해찬이라든가 이해찬,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중심에 들어와서 소위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더 강력한 통합 지도부를 구성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대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민주당의 간판으로 이해찬 문재인을 내걸었을 때, 그때 이 소위 영남 쪽에서도 영남 민주화운동 세력이 함께 붙어주면서 민주당의 외연이 호남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야. 호남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해찬은 또 충청도 사람 아니야. 이해찬 충청도, 문재인 경상도, 그리고 이제 뭐 수도권에서 뭐 김한길이 당대표니까 뭐 원래 있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호남을 대표하는 신경민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당 지도부를 구성했을 때, 그랬을 때 민주당의 외연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예, 외연이 넓어지고 소위 사람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그리고 대중이 붙는다는 거야. 그 지금 같은 경우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법야 기구를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어. 법야 기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뭐 하는지 아무런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어. 그죠? 법야 기구에서 무슨 논의를 했고 어떤 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전달되는 게 없다고. 전달 창구가 없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실제로 이 알려내는 홍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두 세력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이버상에서 홍보 능력이 강한 측이 두 측인데 하나가 옛날 민노당 세력, 하나가 옛날 민노당 세력이고 또 하나가 소위 노사모 출신. 이 두 세력이 붙어줘야 그 바람몰이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이 둘이 붙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파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친노 대 비노 구도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첫 번째 호남 정당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그게 문제고, 두 번째로는 소위 이 친노 세력들을 불러들여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대위라는 지도부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또 이 대중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혀 반대의 길, 당원 중심의 정당이란 이름으로 가면서 그럼 당원들이 당원 역할 하게 했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김한길이 직을 건 김에, 그리고 현재 최고위원 조경태 같은 사람은 내가 볼 때 민주당을 말아먹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이 김한길 대표의 조경태가 최고위원 하는 그런 민주당으로는 절대 내년에 지방선거는커녕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당에 이름을 남길 수가 없다고 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민주당이 나름대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현 지도부를 다 그만두는 거야. 동반 사퇴하고, 예, 동반 사퇴해서 현재 지도부를 없게 하고, 그리고 뭐를 만들어야 돼? 비대위를 만들어야 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상대책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남 지역의 민주화운동 세력을 포함시키는,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면 민주당은 향후 전국 주도 못한다. 계속 욕만 먹고 끝나지.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웃기는 게 누구냐면 수도권 의원들이야.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은 진짜 열심히들 해.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 저기 서울 경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몸 버리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막 굶고 개고생을 해봤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결국 누가 붙어줘야 되냐? 소위 친노라고 이야기했던 영남 민주화운동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서울 지역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미 지금 이대로는 죽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민주당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내가 볼 때는 현재 민주당 구도만 갖고는 안 돼요. 예, 현재 민주당 구도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이 구도는 여권에게 강력하게 유리해. 그러니까 새누리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도야. 지금 구도는 새누리당의 그 절대 지지 33%. 새누리당의 절대 지지가 33에서 35%야. 그 다음에 최대 지지가 40%이고 빠지면 35%라고. 그래서 33에서 35라는 절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이 새누리당과 그 다음에 소위 새로운 정당을 구하는 세력이 30% 정도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 없는 사람들이 또 있고, 이 민주당 지지율이 22%. 그러니까 지금 뭐 나는 민주당 아니고 뭐 안철수 신당을 찍고 얘기하지만 막상 표를 찍으면 뭐 민주당 이외에 다른 정당이, 그러니까 새로운 통합 야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에 표 찍는 게 22%야. 그리고 그 뭐라 하나, 민노당에다가 그 자기 표로 찍는 수가 7%. 소위 이제 그 노동자 중심 정당에 지지하는 골수 지지자가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22%하고 7% 이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정의당을 비롯한 뭐 시민사회 세력이 한 3%? 모아내면 3% 정도를 모아낼 수 있는 그런 구도야. 그러면 결론은 이 33에서 35%라는 새누리당과 22, 7, 3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어중이 떠중이가 막 거품만 잃었다가 실제로 투표 안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도에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를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야당이, 소위 야권 세력들이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부 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는 거야. 당이고 강령이고 다 포기하고 정말 새로운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이 새누리당의 압승 구도를 깰 방법이 없어요. 미미홈님 감사합니다. 네. 정치가들 나셨네. 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네. 자, 지금 망치 부인이 얘기한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요. 그 옛날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후세를 위해님, 조가라 봉이방님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얼마 나왔냐? 24에서 25%가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할 때 대구 지역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24에서 25%가 나왔고, 그리고 민노당 지지율도 13% 가까이 나왔어. 10%인가? 그래서 결국 대구 경북 지역에도 30%에 30에서 35%가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 야권 지지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매번 대구 경북 경남, 여기 대구 경북 경남과 이 지역 영남에서는 매번 새누리당이 압승한 이유가 뭐냐? 1등하는 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기 때문이야. 이게 결국 소선거구 제도라서,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그 한나라당은 항상 혼자 나와서 다 이겨. 근데 나머지 야권은 야권과 무소속, 야권과 민주당과 민노당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표가 안 모아지는 거예요. 대구에서 지난번에 김부겸 의원이 40%까지 얻었어요. 40%. 그건 뭐냐? 대구 지역에서도 될 만한 사람이 온다면, 성공 가능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 대구 지역에서도 판을 갈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결국 대구 경북 지역에는 야권 후보들이, 그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안 나가. 어차피 돈 쓰고 떨어질 건데 뭐하러 나가냐?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엔 안 나가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사실 이게 야권이 말이에요. 그렇게 판가를 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새로운 민주주의 강력한 강력한 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영남 쪽에서도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청산 3694님, 착한 여우님, 광야의 꿈님, 다시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야권 통합,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지는 거. 또 하나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 그리고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야. 부산 영남 지역에도, 부산의 작년 총선에서 그 민주당 후보들이 40%대 지지율을 얻었잖아요. 그죠? 민주당 지지세가 40%대까지 지지율을 얻어냈어. 문재인만 당선되고 나머지 다 떨어졌지만,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그 영남 지역에도 될 만한 후보에 대해서 몰아지는,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일 새로운 정당 프레임이 필요한 거야. 수민이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의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당 구도가 이 호남당, 영남당 이렇게 굳어졌잖아. 이걸 그렇게 여론에서 여론에서 그렇게 몰아온 거예요. 여론에서 호남당, 영남당으로 지역 구도로 골라왔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습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지역 구도를 깰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 구도와 소선거구제.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 정당 꼬라지가 요 모양 요 꼴인 원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 구도, 호남당, 영남당 구도이고, 또 하나는 소선구제야. 소선거구제. 그러면 이 소선거구제라는 게 뭐냐 하면, 가령 도봉구 40만 인구인데, 거기에 국회의원이 둘을 뽑아. 근데 이 둘 다 1등, 그러니까 두 개로 지역구를 나눠서, 나눠가지고, 각 후보들 중에 제일 표 많이 얻은 한 사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선구제도에서는 1등 한 사람이 얻는 표가, 과반수 넘는 경우는 드물어요. 과반수는 드물고, 보통 30-40%의 표만 얻으면 1등이 되는 거야.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그게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인 거예요. 투표구를 최대한 잘라갖고 그 중에 1등한 사람만 국회의원 되고 나머지 60-70%가 죽는 표. 그게 이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선거구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야. 그 중대선거구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령 이제 중선거구제, 그러면 이제 이 서울 안에서도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거의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하나의 큰 선거구로 묶어. 그러면 강북구에 3명, 도봉구에 2명, 노원구에 3명,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그 자리에 국회의석이 몇 개가 나와? 8개 정도가 나와. 그러면 8개 선거구를 한 선거구로 묶어서 거기에 각 당에서 후보를 내는 거야. 몇 명씩. 8명씩 내는 거지. 한나라당도 8명, 민주당도 8명,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당도 8명 내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민들이 전부 다 정당 투표라는 거야. 정당 투표를 하면 그 지역에서 그 정당이 얻은 표대로 의석수가 갈라지는 거죠. 예. 의석수가 갈라지는 거야. 그게 중선거구 제도야.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그렇게 되면 영호남에서도 그 영남 지역에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들이 나올 수가 있고, 호남에도 새누리 지지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8명 중에 한두 명은 새누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또 영남에서도 8명 중에 두세 명은 민주당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게 중대선거구 제도야. 예. 그게 중대선거구 제도인데, 그렇게 선거구를 개편해야 되는데, 그걸 현직 국회의원들이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질 않아요. 왜? 자기 지역구를 내놔야 되니까. 자기 지역구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거구 개편을 반대하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 다음에 90% 몰표 이런 거 아니야.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아예 정당 투표만 하는 거야. 국회의원 개개인을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각 정당이 1번부터 200번까지 또는 1번부터 300번까지 각 당의 후보를 내. 근데 그 1번부터 300번이 어떤 지역 소속이 아니라 그냥 정당 소속만 있는 거야. 정당 소속만 있는데 그 300명의 후보들이 얼마나 괜찮은 후보들이냐. 이걸 쭉쭉 내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완전 비례. 정당 투표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당 투표만 가지고 전국에서 얻은 정당 지지율대로 그 후보들이 쫙 뽑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완전 비례 투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유지, 그 동네 사람들한테만 유명하고 중앙 정치하는데 아무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5선씩 4선씩 하잖아. 그런 구도를 깨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구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선거구 제도 자체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돼요? 지금 망치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막말하고 미친 소리만 해도 자기 지역에서 30% 40%만 얻으면 국회의원 되는 그런 구도를 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임 정치,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각 정당별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돼야 돼요. 심지어 그 지방 같은 경우에 통폐합이 된단 말이야. 선거 지역구를 통폐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군하고 시가 합쳤어. 근데 무슨 군 쪽이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 시의 인구보다 군의 인구가 더 많아. 그러면 그렇게 통폐합된 데서는요, 국회의원이 둘 중에 누가 능력 있냐가 소용없어. 고향이 어느 군이냐 시냐에 따라서 후보가 결정이 돼. 삼천포 사천시처럼. 그런 게 소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준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구도, 지역별 알력, 자기 향토 알력 때문에 실제로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고향 출신 따져가지고 국회의원 뽑는 그런 야만적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선거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뭔 말인지 알아요? 선거 구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계속 고민됐던 게 중대선거구 제도야. 지역 정당을 깨야 된다. 지역 정당 구도를 깨려면 중대선거구 제도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아니면 완전 비례제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 절충형으로 나온 게 소위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구 의원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누가 그러더라. 그때 누구였지? 누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있는 지역구를 내놔라 그러면 현재 있는 지역구를 내놔라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말 안 듣는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들었어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국정감사가 수박 겉핥기다. 그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국정감사가 수박 겉핥기다라는 거 들어보신 분 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국정감사가 수박 겉핥기다. 김종학님 감사합니다. 왜 수박 겉핥기인지 아세요? 왜 수박 겉핥기인지 아세요? 정부 부처는 많고 감사할 내용은 많은데 국정감사 기간이 짧고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그래. 놀랍죠? 여러분이요.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된다는 것에 여러와 같은 환호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정감사하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다니까? 감사해야 될 부서는 많은데 현재 국회의원 숫자는 적고 그래서 감사 일정은 또 짧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국정감사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지? 그지? 네. 부들부들은 뭐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국회의원 숫자는 사실 늘려야 돼요. 어떻게 늘려야 되냐? 현재 지역구가 200석인가 그렇죠? 지역구가 200석이고 비례대표가 99석인가 그렇잖아. 아니야, 지역대표가 201석인가? 그리고 지역구가 90 몇 석인가? 하여튼 그런데 한 2대1 정도 돼.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근데 비례대표를 완전히 늘리는 거지. 문성근 선수가 주장했던 내용 같기도 한데 3살 어린 동생님 감사합니다. 지역구는 200개로 냅두고 지역구는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대신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지역구를 250석 만들고 비례를 250석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을 500명으로 늘리고 그 250개의 비례대표를 완전 비례투표, 완전 정당투표, 예, 완전 정당투표를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수를 250석으로 늘리면서 그 250석에 대해서는 정당 투표로 철저히 결정을 한다면 실제로 국회의원 숫자가 지역구도로 그 재편되는 현재 구도를 깰 수 있는, 원래는 이제 이 중대선거구제도를 바꾸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 불만이 많잖아.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그걸 안 내놓으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250으로 그 동률의 국회의석을 만들고 또는 국회의석은 앞으로 비례대표로만 늘리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한테 나가는 세비가 너무 많잖아요. 그건 줄여야죠. 현재 국회의원들 한 사람당 뭐 40억인가가 들어간대잖아. 이래저래. 한 사람당 40억이 들어가는 그 특혜는 줄여서, 그 특혜를 줄여서 한 사람의 것을 두 명이 나눠 쓰게 하는 거지. 네가 지역구는 가는 대신 특혜는 반만 가져라. 그리고 절반을 가지고 비례대표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그런 효과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도 얼마 안 돼. 나머지 특혜가 많아서 그렇지. 예.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상시적 감사 체제로 가야 돼. 상시적 감사 체제로 가서 1년 내내 지금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각 부처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항상 상시 감사 체제가 되고, 그리고 국회 비례대표 수를 늘려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영입을 많이 한 당 그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례대표 홍보가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이라도 지난번에 작년 총선 때 어느 검사가 당에서 공천을 받고 나갔는데 그 지역 경선에서 떨어졌어. 그 지역에, 결국 지역에는 그 지역 사람들끼리 뭐가 있어요?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한 의원 중심에 정서가 있으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람을 당에서 내리꽂아도 안 먹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역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 비례대표로 넣어서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렇다라면 얘기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 대표도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구 의원들을 중앙당에서 공천 심사를 하는데 이게 중앙당에서 계파별로 자기 사람 심기 경쟁이 벌어지는 거야. 중앙에서 칼부림해가지고 아무나 자기 사람 내리꽂아, 그 지역에.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후보는 따로 있는데 중앙에서 후보를 내리꽂아버리면 그 지역에 쪽박나면서 무소속으로 갈리고, 그래서 엉뚱한 놈이 당선되는 그런 구도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지역 경선은, 지역 후보는 철저히 지역민들의 선택으로 후보를 뽑는 아래로부터의 공천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숫자를 지역수만큼 늘려서 비례대표로 스타플레이어 정치인들을 등용문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동안 생방을 왜 안 봤는데요? 네. 여기까지 내용이 좀 어렵나요? 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자, 이제 지금 망치 부인이 얘기한 앞으로의 정치개혁 방향. 예. 앞으로 정치개혁, 내가 볼 때 이런 게 새 정치 아니야? 이런 게 지금 새 정치 아니냐고. 어려워? 다시 한번 설명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정치인 다 똑같아. 어느 당이나 똑같아 라고 욕하는 건,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사람마다, 그 국회의원마다 하는 짓이 다 다른데 왜 똑같다고 싸잡아서 욕을 하냐고. 결국은 자신이, 가령 직원들이,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고 내 밑에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노력하는 직원이 있고, 그 노력하는 척만 하는 직원이 있고, 노력 안 하는 놈이 있어. 자, 그 사람들을
구분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분류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중직으로 나아갈 수 있게 경영하는 사장이 성공할까요? 노력하는 척하는 놈만 뽑아주는 게 성공할까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성공한 CEO가 되겠어? 실제로 노력하는 직원들, 유능하고 노력하는 직원들을 아부는 못하더라도 능력 있는 직원을 뽑아서 쓸 줄 아는, 승진시킬 수 있는 CEO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사장님 중에 사장님 밑에 직원이 30명이야. 그 중에 노력하는 사람이 10명이고 노력하는 척만 하는 놈이 10명이고 무능한 놈이 10명이야. 아부만 하고 무능한 놈이 10명이야. 그러면 당신이 정말 당신 회사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세 그룹 중에 어느 그룹을 성장시켜야 돼요? 유능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성장시켜야 되겠죠. 그죠? 승진시키고 중역을 일을 맡겨주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기업이 살아가잖아. 근데 아부만 하고 무능한 놈들을 승진시키는 기업 반드시 망해요. 그죠? 진짜 이 기업 운영을 잘하는 CEO라면 내 앞에서 아부하거나 노력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업무에 성과를 내는 사람을 찾아보려는 뭐가 필요해? 노력이 필요한 거야, 노력이.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도 뭐가 필요하냐면 정치인들을 다 똑같아. 저 새끼들 다 밥벌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CEO예요. 국민이 CEO입니다. 그러면 직원 300명을요, 일일이 검토하고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일을 제대로 하나, 어떤 팀에서, 어떤 부서, 그러니까 당으로 치면 어떤 부서죠. 부서가 당이야. 어떤 부서가 일을 더 열심히 했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시간을 잘 활용했나, 꼼꼼히 분석을 하는 거지. 학교 선생님이 30명을 평가하는 것처럼 국민 모두가 300명을 평가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 국민이 다 같이 300명을 감시하고 제대로 일했는지 분석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 근데 안 하는 거야. 그 왜 안 하느냐?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안 하게 했을까? 누가 못하게 했을까? 언론이죠. 원래 이 300명에 대한 그 분석하라고, 제대로 일하는 의원이 누구고 제대로 일 안 하는 의원이 누군지 전문적으로 뒷조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언론이야. 그게 언론의 역할이야. 그런데 이 언론이 그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과 제대로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을 분류해서 그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언론조차 누구랑 편먹고 있는 권력자들하고 편먹고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정보로 국민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위 이제 옛날에 매스미디어, 여러분 매스미디어라는 얘기 들어봤죠? 매스미디어가 뭐냐 하면 여기서 매스라는 말은 대중을 얘기해요. 국민 대중을 매스라고 보고 미디어, 국민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쏘는 언론을 미디어가 매체야. 방송 매체를 미디어라 그러는데 그래서 매스미디어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쏴댄 거야. 가짜 정보를 쏘면서 국민들에게 선입견을 주는 거지. 국민들에게 선입견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보처럼 그 언론에 의해서 길들여졌던 거야.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1990년대까지예요.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 전 세계인들이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지배당했어요. 네. 음모는 님 빤스 속에서 찾으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매스미디어 시대가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지배했던 게 1990년대 중반까지였어.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어. 뭘까요? 전 세계가 1990년대 중반에 큰 충격을 먹게 돼. 뭐 때문에? 왜 강퇴하냐고 물어봐도 강퇴야. 자, 뭐의 발달? 그렇죠. 인터넷. 인터넷의 발달. 이게 매스미디어의 세상을 갈라치게 한 거예요. 화산 미굴님, 가을 허수아비님 감사합니다. 인터넷의 발달이
소위 매스미디어, 언론이 대중을 속이고 지배하는 그 구도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UCC. 결국은 소위 내가 곧 생산자. 그러니까는 매스미디어는 접속하는 사람이 곧 생산자잖아. 컨텐츠를 만드는. 유저 크리에이트 컨텐츠. 맞냐? 그게 UCC잖아요. 그죠? 이게 UCC라는 게 단지 동영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용자가 직접 내용을 생산하는 매체. 그게 인터넷이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실제로 이 누구들끼리 매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야. 정보를. 그래서 이제 누구에 의한 지배가 안 되는 거야? 권력자와 언론에 의한 국민 통제가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부인 같은 방송도 만들어진 거죠. 사실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69년도에 태어나서 79년도에 박정희가 총 맞아 죽을 때까지 대통령은 11년 동안 박정희 하나였어. 나는 우리나라가 종신제 대통령 제도인 줄 알았어요. 대통령이 왕인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대통령이 죽었을 때, 박정희가 죽었을 때 막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요.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소통할 방법은 뭐밖에 없었어? 그 운동권들이 빌딩에 올라가서 그 옥상에다가 밧줄을 메고 뛰어내려가지고 구호를 외치면서 프린트를 뿌리는 거야. 박정희 독재, 전두환 정권 물러가라. 프린트 뿌려서 그거를 한두 명이 집어보면 이 사람이 뿌린 게 100장 1000장 뿌리면 그거 읽은 사람이 10명도 못 됐어. 왜? 그대로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유인물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대자본 다 찢어버리고 유인물은 뺏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올바른 진실을 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소위 그런 진실을 전할 방법으로 떠오른 게 뭐였느냐? 그게 한겨레 신문이었어.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그나마 진실을 전하려고 그러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게 한국일보였어요. 그러다가 한국일보도 이제 흐지부지 되고 전두환 정권 말기로 가면서 이제 막 흔들리니까 그때 이제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진실을 전하겠다고 그 동아일보 기자들 중심이었지. 진실을 전하겠다고 싸웠던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88년도에 만든 게 이게 한겨레 신문이었어. 그래서 경향신문도 그 당시에는요. 지금 같지가 않았고 한겨레 신문이 88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이 매스미디어가 전하지 않는 진실을 전하게 됐고 그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이제 소위 그 진보 세력들이 정보를 교류하기 시작한 거야. 공유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죽이려고 광고도 안 주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겨레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신문을 공짜로 나눠주잖아. 한겨레는 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신문을 공짜로 나눠줘. 두꺼운 한겨레보다 3배 4배 두꺼운 신문을 그 공짜로 막 나눠주잖아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한겨레 신문은 꼭 돈 주고 봐야 되는 신문이고. 그러니까는 한겨레 신문을 보는 사람의 그 정서적인 수준하고 공짜로 뿌려주는 거 그냥 자전거도 받고 돈도 받고 그냥 신문만 우리 집에 받아들여주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정치의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만 한겨레 신문은 이 발행률이 몇 프로? 발행률이 7만 부인가 밖에 안 돼. 10만 부가 안 돼요. 한겨레가. 그러니까 한겨레를 읽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작았던 거야. 그런데 이제 90년대 중반에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깔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참여 분위기를 만들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이버 정치 체제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같은 방송도 만들어지고 망치부인 같은 사람이 나와서 2007년부터 국민들한테 인터넷 개인 시사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그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비하면 눈부신 변화예요. 엄청난. 정말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어떻게 이런 일을 꿈꾸었는가. 누가.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정치하고 접목시켜서 아주 성공적으로 유도한 게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이 인터넷
그 정치, 인터넷 정치 참여를 죽이기 위해서 국정원 사이버사가 나타나서 그 개지랄 다 떤 거야, 지난 대선 때.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 대중 정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 국정원이랑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다 기어 나와가지고 그렇게 미친 개지랄을 다 떨었던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사이버 정치 참여의 수준이 놀라웠다는 거죠. 예.